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야기꾼의 첫 책인 정해진 미래 대세 상승장이 온다를 5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 미국 증시의 중기 12국면에 대해서 간략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꾼이 첫 책을 1월 15일 금요일에 예판을 실시하고 1월 20일 수요일부터 오프라인 서점에 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판 이후 7일차에 전체 47위, 경제 경영 16위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책을 구매하시고 출판사의 이벤트에 인증을 하시면 토요일 3시에 시작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간 베일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라방은 이야기꾼의 소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꾼은 17일 투자의 매직 넘버로서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미국 달러의 순환 주기는 17년입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달러 연동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순환 주기도 17년입니다. 미국 증시는 겨울과 봄 국면이 17년, 그 다음에 여름과 가을 국면이 17년, 그래서 34년의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름, 봄 국면 17년을 거치는 동안 한국 증시는 한 번의 순환 주기를 거치고 또 미국 증시의 여름, 가을 국면 17년 동안 한국 증시는 또 한 번의 순환 주기를 거칩니다. 즉, 미국 증시가 한 번의 사이클을 거치는 동안 미국 달러와 한국 증시는 두 번의 순환 주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생태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시나리오 모델의 근본 원칙입니다. 파란색은 미국 증시입니다. 분홍색은 한국 증시입니다. 보시면 미국 증시가 6기를 시작한 것이 1983년이고 가을까지 진행된 게 2000년이에요. 코스피 1기는 미국 증시 6기에 여름과 가을 국면에 중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봄 국면, 여기가 여름, 가을 국면, 겨울 국면, 가을 투 국면으로 중첩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7기에 여름과 봄, 겨울이 2000년에 시작해서 봄이 2012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동안 코스피 2기는 여기가 봄 국면, 여기가 여름, 가을 원 국면, 짧은 1년짜리 2008년 겨울 국면과 가을 투 국면이 정확하게 중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증시 7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름이 2013년에 시작한 이래 계속 여름이 진행되고 있고요. 가을 국면이 2020년대 후반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국 증시는 2016년 봄 국면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1월 24일 여름 국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여름, 가을 원 국면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미지의 세계죠. 알 수 없는 시대인데 역시 미국 증시 7기와 중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중기 17년의 순환 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 책도 중기 17년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나 단기 순환 주기도 있어요. 이렇게 3, 4년 주기로 계속 진행이 되는 소순환 주기가 중기 사이에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3, 4년이 4번 겹치게 되면 17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환주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이야기꾼이 아주 흥미롭게 연구를 하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의 4년 중임제, 4년 주기가 이 단기 순환주기 3, 4년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공약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을 마치고 그 다음 한 번 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총력을 펼치죠. 그때가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차입니다. 그래서 통상 4년 차가 되면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라든가 미중 분쟁 같은 경우는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지만 경제는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자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비교적 좋고 주가 상승도 4년 차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선이 되든 또 이번에 트럼프처럼 되지 않든 새로운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임기 1년 차 역시 경제가 비교적 좋고 주가 상승도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 임기 4년 차와 1년 차는 주가 상승이 잘 나타나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와 3년 차는 본인이 공약을 했던 그런 정책들을 실제 집행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와 3년 차는 주가 상승이 더디거나 하락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타난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년 동안 부침을 겪이고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했지만 통상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8년 정도 일관성을 갖고 민주당이 됐건 공화당이 됐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게 돼서 큰 추세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순환주기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연준의 인디언 기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은 정확히 얘기하면 연준과 미국 재무부죠. 그래서 소공황이 발생을 하면 소공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동성을 퍼붓습니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직접 통화 발행을 하며 미국 재무부와 함께 재정 적자를 만들어냅니다. 왜 인디언 기후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소공황이 진정될 때까지 하기 때문이에요. 인디언 기후제는 확률이 100%죠. 인디언 기후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리는데 그 이유는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올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준 역시 이러한 인디언 기후제와 같은 유동성 살포를 소공황이 발생되면 반드시 합니다. 이번에 작년 3월에 플래시 크래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때도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연준의 인디언 기후제는 주가의 과도한 언더슈트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공황이 언더슈트로 진행되는 것을 막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3, 4년의 단기 추세가 형성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고 이야기꾼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주기의 발생 원인은 미국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꾼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역시 대략 17년의 순환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센이란 분이 계시죠. 한센이란 분은 1860년부터 1930년대까지 유동성과 부동산 공급 데이터를 분석하여 선진국의 부동산 주기가 17년임을 1960년대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중기 12국면의 중기 추세가 17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한센이라는 분이 이미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이야기꾼은 굉장히 유레카를 외친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 부동산 가격의 정점은 1973년, 1978년, 1990년, 2007년 이렇게 있었습니다. 1978년은 미국의 경제 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본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주기와 약간 어긋나게 한 번 더 발생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1973년 이후 17년 이후인 1990년 그 다음에 1990
90년 이후 17년 이후인 2007년에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다음 부동산 위기는 2007년에 17년 이후인 2024년 전후에 발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러한 순환주기를 발생시키는데 공헌할 수밖에 없는 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은 수요 변동이 있더라도 바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 착공, 준공, 입주, 그 다음에 입주 이후에 기반시설 구축을 하는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예를 들어 대도시나 신도시 같은 경우가 보통 10년까지도 부동산 공급에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긴 공급 과정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건설업체 수익 구조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경기 침체기가 되면 주택 건설 투자를 늘려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하고, 이후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발생된 이후에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 과열기가 되면 건설 투자를 억제하여 경기 과열을 막고, 추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될 때를 대비해서 주택 공급을 미리 줄여놓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이거와 정확한 반대로 움직입니다. 경기 불황일 때 행정부는 경기 부양책을 쓰죠. 주택가격이 낮기 때문에 경기 불황 때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정부가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주택 공급을 잘 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 과열 시에는 아무리 정부가 규제책을 올리고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많이 해도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을 자꾸 하려고 하죠. 자, 이러한 엇박자적인 특징 때문에 부동산의 10년 정도의 긴 공급 기간을 감안해서 불황 때는 주택 경기를 더욱 침체로 만들고, 호황 때는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켜서 주택 경기를 더욱 과열로 만듭니다. 이러한 침체와 과열이 적당히 존재를 하면서 순환주기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는 데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꾼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의 중기 12국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간략한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미국 증시는 산업혁명과 정확하게 연동이 됩니다. 증시 1기당 산업혁명을 반씩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1기는 제1차 산업혁명 전반부, 2기는 제1차 산업혁명 후반부, 3기는 제2차 산업혁명 전반부, 4기는 제2차 산업혁명 후반부,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5기는 제3차 산업혁명 전반부, 6기는 제3차 산업혁명 후반부고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7기에 해당이 되며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부에 자리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 1기와 2기는 미국 주도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2차 산업혁명, 즉 미국 증시 3기부터는 미국이 전 세계 슈퍼파워로 등극을 하고 산업혁명을 모두 주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산업혁명은 신흥국과 굉장히 잘 연동이 돼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여름과 가을 국면일 때 산업혁명을 통해 신기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제 있겠죠. 겨울 국면이 지나고 봄 국면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 신흥국은 또 하나의 순환 주기를 거친다고 했죠. 그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 되면 그 전 여름과 가을 국면에 개발된 신기술들이 신흥국에 가서 대량 생산을 일으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이 분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봄을 지나고 당시 이제 신흥국에서 대량 양산이 지난 다음에 다시 미국이 여름 국면이 되면 그때는 다시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오면서 대량 양산보다는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여기서 대원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가 여름, 가을 국면일 때는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장주의 시대가 되고 연구 개발의 시대가 되며 소프트웨어의 시대, 무형 자산의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본질은 결국 기술주, 성장주의 부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여름, 가을 국면일 때는 당연히 기술주가 증시를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이 되면 정확히 반대가 됩니다. 이때는 그 이전 산업혁명에서 개발된 신기술이 신흥국에서 대량 양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봄 국면일 때는 자본재와 에너지의 시대가 됩니다. 가치주의 시대가 되고요. 대량 양산의 시대가 되고 하드웨어의 시대가 되고 유형 자산의 시대가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이러한 업종의 유행은 정확하게 미국 중기 12국면의 국면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순환주기에 따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증시 4기부터 이야기꾼이 책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1기부터 3기, 즉 1800년대는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꾼이 뒤지고 해도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미국 증시 4기는 이제 1908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3기가 마무리되는 거고요. 4기의 봄 국면이 삼중바닥을 일으킵니다. 초록색은 봄 국면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를 거치면서 1925년경에 여름이 시작되고 가을 국면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 국면의 끝이 바로 그 유명한 1929년 10월 대공황이 바로 그 자리의 끝이었죠. 자, 그래서 이 봄 국면의 한복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이 됐고요. 삼중바다를 통해 봄 국면을 19년, 그래서 대략 17년에 가까운 순환주기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밑바닥부터 이제 출발을 하면 10년 정도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기간은 미국 증시의 단위 기간당 상승률로 볼 때 역대 최대의 버블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5년간 4배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미국 증시에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바로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폭등이 있어야 폭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산이 높아야 골이 깊은 겁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되고 무려 90%가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대공황만 생각을 하지 이 10년 동안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것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때는 그 산업혁명 후반기, 제2차 산업혁명의 후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자,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IT혁명이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4차 산업혁명은 DT,
즉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는 전기혁명인데 그러니까 전반기와 후반기는 또 어떤 경향성을 보이냐면 전반기는 원천 기술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후반기는 그 전에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는 성격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차 산업혁명 때는 운하, 기계들이 나오고요. 후반전으로 진행되면서 철도, 그 다음에 증기선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되죠. 자, 2차 산업혁명 때는 전반기 때 전기라는 기술이 나오고 후반기 때는 이게 1차 산업에 있는 기계와 결합을 하면서 내연기관이라는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내연기관은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에 이제 적용이 됐죠. 그러면서 전기차가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그 자동차의 형태인데 전기차를 몰아내고 내연기관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그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연기관이 트랙터, 농기계 쪽으로 엄청나게 응용이 돼서 농업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드로 대표되는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을 활용한 트랙터로 농업 생산성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그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잉여 노동력이 제3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즉 미국 경제의 그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는 인력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증시 5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전반기예요. 자, 이 대공황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순환주기가 잠깐 왜곡이 됩니다. 자, 두 번의 왜곡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대공황 전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0년대. 둘 다 원인은 무엇이냐면 대공황의 여파가 가장 크고 40년대 진행된 그 미국 재무부의 재정 적자를 통한 유동성 투여가 원인이었어요. 2000년대도 약간 왜곡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원인은 연준의 양적 완화, 즉 유동성의 과도한 투입으로 인해서 순환주의가 약간 왜곡되게 됩니다. 자, 2000년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5기에 1929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4기에 가을까지, 여름, 가을은 5년으로 마감을 하게 돼요. 17년의 주기를 따르지 못하고 5년으로 그 이유는 이제 미국 그 증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강력한 버블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봉국면이 아주 길게 됩니다. 그래서 1932년 1바닥, 1942년 2바닥을 거쳐 겨울과 봄이 17년이 아니라 21년까지 늘어나게 돼요. 자, 이 여름과 가을이 짧았기 때문에 겨울과 봉국면은 길고 지루하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1955년이 엄밀하게 보면 미국 증시 5기의 여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가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봉국면이 너무 오래 왜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잘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야기꾼이 좀 약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1950년을 여름 진입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5기의 여름 국면이 1950년에 시작이 되었고 천정은 1966년, 다우존스 기준으로는 1966년, 그 다음에 S&P 500 기준으로는 1968년 됩니다. 어찌됐건 16년이냐 18년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과거는 다우존스 지수가 더 정확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다우존스 기준으로 16년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이때는 골디락스 시대예요. 골디락스 시대는 미국이 두 번이 있는데 이 5기의 여름과 가을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6기의 여름과 가을도 역시 골디락스 국면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오르는, 주식도 오르고 채권 금리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가볍게 있었기 때문에 상품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서 모두가 해피한 그런 상황이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자, 이때 1950년이 한국전쟁이 시작된 때죠. 이 남의 나라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반드시 이득을 보는 국가가 탄생을 합니다. 자, 미국은 남북전쟁과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독립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제조업을 석권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금융까지 석권을 해서 완벽하게 세계 슈퍼파워로서 등극을 하죠. 이 1950년의 한국전쟁은 한국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역사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 5기에 여름을 여는 실적 개선의 기폭제, 그 다음에 군수 기술들의 상업화를 통한 제3차 산업혁명의 전반기를 일으킨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부활이 여기서 시작됐다는 점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바로 한국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의 전반기 때 나타난 게 바로 트랜지스터 기술이에요. 가장 기술 역사상 가장 중요한 혁명을 하나만 대보자 그러면 이야기꾼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2차 산업혁명 때 나온 대형 전기 발전소는 이제 강전이라고 하고요. 제3차 산업혁명 전반기에 출현한 반도체는 약전이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가 등장을 하면서 전자제품, 항공, 의학 등 신기술이 대거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IT 혁명을 열게 됩니다. 이 반도체는 향후 미국 증시 6기, 그 다음에 현재 7기까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5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16년을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6기의 여름 국면, 6기의 겨울 국면은 짧게 마무리를 하고 봄 국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중 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7년, 정확히 17년의 겨울과 봄 국면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봄 국면, 아까 말씀드린 삼중 바닥을 거치면서 1982년까지 봄 국면을 17년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이 70년대는 미국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경제적으로 침체였던 자리입니다. 자, 봄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오일 쇼크도 있었고 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시대 정점을 찍었고요. 베트남 전쟁, 소련과의 냉전 등을 통해서 쌍둥이 적자가 아주 심각해지고 고물가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후반에 폴 볼커가 등장을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희생하고 고금리 정책을 펴서 물가를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6기는 이제 1983년부터 시작을 하죠. 이때 아직 고금리 정책을 펴서 미국 제조업이 망가지고 미국 제조업이 회복을 아직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독일과 일본을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의 자동차와 반도체의 기술 봉쇄를 하기 시작하죠. 자, 다 지금과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역시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여기서부터 제2차 달러 강세가 시작이 되면서 겨울 국면을 만듭니다. 완연하게 상승 각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기 때는 그렇게 상승 각도가 증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6기 때는 완연하게 확실하게 지금은 가을 국면이에요 하고 상승 각도가 그걸 말해줍니다. 자, IT 혁명 전반부 때 발생한, 즉 미국 증시 5기에 발생한 반도체가 6기에서 꽃을 피우죠.
반도체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깔리게 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대 반도체가 이제 진공관 형태였을 때는 너무 사이즈가 커서 뭐 애니악 같은 그 대형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한 층을 다 써야 될 정도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전기를 몽땅 다 잡아먹을 정도로 전기 먹는 하마가 되죠. 뭐 진공관 같은 반도체로 통신 장비를 만들게 되면 사이즈가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걸 전 세계에 깔 수가 없어요. 90년대부터 이제 나온 게 반도체를 활용해서 굉장히 사이즈를 작게 만든 통신 장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몇 킬로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미국부터 출발을 해서 전 세계에 촘촘하게 깔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이 전 세계에 깔리게 된 것은 바로 실리콘 반도체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가 되면 응용을 한다고 했죠. 반도체가 이제 통신 네트워크를 깔게 되는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됐고, 그 통신 인프라가 깔게 되자 닷컴 버블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가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유선 혁명을 무선 혁명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시기에 발생된 무선 혁명은 굉장히 초기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모토로라가 벽돌폰이라고 엄청나게 큰 휴대폰을 만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꽃을 피운 거는 2000년대에 신흥국에서 꽃을 피우게 되겠죠. 자, 미국 증시 6기가 2000년에 가을 국면을 마감을 하고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겨울 국면이 되고, 그 다음에 7기의 봄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까지? 2012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2013년부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 7기에 여름이 시작됐고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은 2018년이나 2020년 프레시 크래시 같은 하락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여름 국면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공황은 발생을 될 수가 없습니다. 요 정도 소공황들만 발생을 잠깐씩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공황 때, 그 다음에 40년대에 미국 재무부의 엄청난 그 유동성 투여로 인해서 순환주기가 왜곡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왜곡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미국 증시 7기의 봄 국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국 증시 6기의 겨울과 미국 증시 7기의 봄 국면이 1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연준이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양적 완화, 유동성 투여 때문이 원인이라고 이야기꾼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의 주기를 만들지 못하고 13년으로 마감을 짧게 한 것이죠.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부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의 전반기고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자리죠. 그 데이터 테크놀로지, 즉 DT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그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술주와 선택 소비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G와 IoT, 전기차와 자율주행, 이 세 가지가 큰 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우리는 순환주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미국 증시의 운명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중간중간 소공황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주기는 단기 추세인 3 내지 4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6기 때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1984년, 87년, 90년, 94년, 98년, 그 다음에 2001년. 계속 3년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소공황이 발생을 했어요. 자, 7기도 마찬가지예요. 7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2008년, 2011년, 2015년, 2018년, 2020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 이 2020년이 약간의 예외가 발생된 자리예요. 자, 이 프레시 크래시가 굉장히 그 예외적인 자리라 이야기꾼도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도 2020년 이후에 3년 정도 지난 2023년, 그 다음에 2026년 이 정도의 소공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26년 이후에 제4차 달러 강세와 함께 미국 증시의 가을 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와서 그 정도로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엔 신흥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미국 증시가 본국면이 되면 신흥국이 초과 상승을 하고요. 미국 증시가 여름과 가을 국면이 되면 신흥국 증시가 초과 상승을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미국 증시 이것은 모두 이제 달러하고 연관이 됩니다. 미국 증시의 7기 본국면이 이제 2002년에서 2012년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제2차 달러 약세가 2002년부터 2011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과 정확하게 중첩이 되고 그때는 미국 증시보다 신흥국 증시가 초과 상승한 자리예요. 그래서 2008년 전까지 미국 증시는 사실은 대형 박스권에 속해 있는 것이지 상승 장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2016년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2019년, 2018년, 19년에 잠시 달러 강세가 또 왔어요. 자, 그런 자리가 되면 신흥국보다 미국이 초과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에 따라 미국 증시가 강세인 자리 또는 신흥국 증시가 강세인 자리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 S&P 500의 시총 5위까지의 기업들의 비중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제1차 달러 약세는 1985년부터 1995년까지인데 이 시총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진행된 이 자리는 다시 비중이 올라가게 되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미국 증시가 신흥국 대비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나 이 자리는 미국 증시가 가을 국면이고 신흥국 증시 대비 초과 상승하는 자리예요. 초과 상승을 할 때는 시총 5위까지의 기업들의 비중이 10%대 후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겨울 국면과 여름 국면이 진행되죠. 미국 증시 7기의 여름 국면 전까지, 즉 2002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시 시총 5위 기업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신흥국 증시가 초과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다시 미국 증시가 여름 국면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초과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 달러 강세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총 5위까지의 기업들의 비중이 다시 무려 20%까지 2020년에 20%까지 급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다시 달러 약세가 시작되죠. 이미 제3차 달러 약세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꾼은 기술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하락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비중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흥국 증시가 앞으로 최소 5년간 초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의 중기 12 국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3부에서 한국 증시의 중기 12 국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